사실 멋진 벽천을 만드는 거요. 그 성공의 열쇠는 실제 공사 훨씬 전 바로 이 기획 단계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단순히 보기 좋게만 하는 게 아니고 구조물의 안전성, 또 물의 흐름을 어떻게 다룰지, 그 수리 계획, 그리고 당연히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거기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이게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지적이고 행정적인 과정인 거죠. 특히 저는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물이 안 흐를 때요. 그때도 그 자체로 조형물처럼 보여야 한다는 점.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의 벽천을 만들지, 예를 들면 자연 바위 느낌으로 갈지 아니면 아주 모던한 캐스케이드 형태로 할지, 이런 연출 형태가 정해지면 그 다음이 바로 수리 계획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원하는 물줄기 모양이나 소리, 속도 이런 걸 구현하려면 필요한 물의 양, 그러니까 유량, 유속, 압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수리 계산인데 생각보다 훨씬 정밀해야 합니다. 얼마나 정밀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유디처럼 매끄럽고 끊김없는 물의 막 그런 걸 원한다면요. 물이 넘치는 맨 윗부분, 저희가 원류부라고 부르는 곳이 있거든요. 아, 네네. 물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 네, 바로 그 원류부의 길이,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물의 깊이, 그러니까 수심, 마지막으로 물이 떨어지는 높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정말 정밀하게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하고 또 시공해야 해요. 와, 그 정도까지요? 그럼요. 조금만 틀어져도 물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보기 싫게 끊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공암, GRC 같은 걸 쓴다면 그냥 돌 모형으로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자연암석의 질감이나 색깔을 제대로 내려면 아주 상세한 스케치랑 색상 기준까지 미리 다 정해야 어색하게 나오죠. 결국은 진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손발을 맞춰야겠네요. 구조, 수리, 조경, 건축. 맞습니다. 초기 협업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장식품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엿한 건설 행위니까 법적인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물론입니다. 규모나 공사 내용에 따라서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인 기준으로 보면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또 관련 기술 인력도 2명 이상, 사무실도 갖춰야 하고 조건이 좀 있죠. 네, 까다롭네요. 그리고 또 공사 시작 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렇죠.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그냥 설계도만 띡 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공사 중에나 완공 후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나 환경오염 방지 대책, 그리고 주변 경관이랑 어떻게 어울리게 할 건지 그런 경관 조경 계획서까지 다 첨부해야 합니다. 와, 꽤 꼼꼼하게 보네요. 허가 받는데 시간도 꽤 걸리겠어요.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한 15일에서 20일,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전체 공사 일정 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 끝이 아니죠. 네,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설계대로 또 기준에 맞게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죠. 이걸 통과해야 비로소 벽천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설계랑 허가가 다 끝나면 이제 실제 땅에서 작업이 시작되겠군요. 부지 준비부터 해야겠죠. 네, 현장 작업의 시작이죠. 만약에 기존에 있던 옹벽이나 경사면의 벽천을 만든다? 그러면 그 기존 구조물이 새로 더해지는 벽천 무게나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구조 안전 진단, 이거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엔 이제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보통은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많이 써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대략적으로 보면 먼저 땅바닥에 잡석이라고 하는 자갈을 깔고 다집니다. 그래야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넓게 분산되고 땅이 튼튼하게 버텨주거든요. 지지력 확보죠. 네. 그 위에 얇게 콘크리트를 한번 쳐요. 이걸 밑창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작업하기 편하게 깨끗한 바닥을 만드는 거죠. 아, 작업면 확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계 도면 보고 실제 구조물이 설 자리를 먹줄 같은 걸로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이걸 먹매김이라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선 따라서 거푸집, 그러니까 틀을 세우고 그 안에 철근을 조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벽천 전체 무게를 안전하게 땅으로 전달하는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벽천의 뼈대, 벽체 구조물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 보죠. 가장 많이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 RC 구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기초공사가 이 벽체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RC 벽체는 보통 한쪽 면에 거푸집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 이제 설계도면에 따라서 철근을 조립합니다. 배근이라고 하죠. 이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초공사 때 미리 뽑아놓은 철근이 있어요. 스타터바라고 하는데
이 철근이랑 벽체 철근을 제대로 묶어서 기초랑 벽체가 한 몸처럼 힘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연결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철근을 이어야 할 때는 힘이 많이 받는 곳은 피하고 이음매가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 이게 물을 다루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녹 쓰는 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철근 부식 방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철근을 감싸는 콘크리트 두께, 이걸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 이걸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경시설에서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이 공정 전체에서 가장 실수가 없어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내장재 설치입니다. 벽체 콘크리트 안에 미리 묻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선 지나갈 파이프, 배관 끼울 슬리브, 아니면 수중 조명이나 배수구 자리 잡는 틀 같은 것들. 아, 미리 다 심어놔야 하는 것들? 네, 이걸 철근 배근할 때 정확한 위치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놔야 해요. 왜냐하면 일단 콘크리트를 붓고 굳어버리면요. 이걸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와, 만약에 실수하면요? 만약에 위치가 틀렸거나 빼먹은 게 나중에 발견되면 이미 딱딱해진 콘크리트를 깨거나 구멍을 뚫어야 하거든요. 이건 뭐 비용, 시간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구조물 안전에도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이네요. 그래서 콘크리트 치기 전에 구조 도면이랑 기계, 전기 설비 도면을 반드시 겹쳐놓고 모든 내장재가 제자리에 제대로 설치됐는지 정말 몇 번이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성패를 가르는 핵심 품질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장재 확인까지 다 끝나면 이제 반대편 거푸집을 세우나요? 네. 반대편 거푸집을 조립해서 이제 틀을 완성하는 거죠. 이때 콘크리트를 부으면 액체 성태니까 옆으로 밀어내는 힘, 치갑이라는 게 생겨요. 아, 그 힘 때문에 거푸집이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터지지 않게 하려고 거푸집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부재, 세퍼레이터 같은 거 설치하고 또 밖에서 단단하게 버팀목 같은 걸로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푸집 안쪽에는 나중에 떼기 쉽게 박리제도 발라주고요.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군요. 네,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 즉 굳히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콘크리트는 한 번에 너무 높게 구우면 아래쪽에 압력이 너무 커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 번 나눠서 타설하고요. 충분히 강도가 나올 때까지 또 마르지 않게 물을 뿌려주면서 수분 양생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보통 벽체 거푸집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뗄 수 있는데 그 아래에서 구조 전체를 받치고 있는 동바리 같은 지지대는 최소 3일 이상은 그대로 둬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벽천이라는 게 그냥 일반 벽이랑은 다르게 견뎌야 하는 힘들이 훨씬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하중, 그러니까 힘들을 동시에 견뎌야 하죠. 예를 들면요. 일단 벽체 자체 무게, 고정하중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만약 벽 뒤쪽에 흙이 있다면 흙이 벽을 미는 힘, 토압, 이것도 계산해야 하고요. 네. 하지만 벽천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압입니다. 벽 안에 가득 찬 물이 벽체를 미는 힘이죠. 이게 물 깊이가 깊어질수록 힘이 제곱으로 커져요. 그래서 설계할 때 물이 가장 높이 찼을 때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아, 수압이 핵심이군요. 다른 건 없나요? 물론 있죠. 만약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지진 하중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지진으로 흔들리는 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물 때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네. 수조 안에 있는 물이 지진 때문에 같이 출렁거리면서 벽을 때리는 힘, 이걸 슬로싱이라고 하거든요. 슬로싱이요? 네, 그 힘이랑 또 물 전체가 구조물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가하는 동적인 힘까지 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비해야 안전합니다. 그 외에도 뭐 겨울에 눈 쌓이는 무게라든지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재료를 약하게 만드는 환경화중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와,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이런 복합적인 힘들을 다 견디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게 벽전의 심형을 좌우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뼈대가 완성되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방수 공정이겠죠?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방수 실패는 뭐랄까 조용한 재앙이라고까지 하던데요. 허허, 재앙 맞습니다. 구조물 수명 확 줄이고 나중에 보수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괜히 건설업 안에 습식, 방수, 석공화 사업이라고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어떤 공법들이 주로 쓰이나요? 액체 상태 우레탄 같은 걸 발라서 굳히는 방식, 도막 방수도 많이 씁니다. 아, 우레탄 방수, 옥상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멘트에 방수 성능을 넣어서 미장하는 방식,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도 있고 콘크리트 자체에 약품이 스며들어서 내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 침투성 방수도 있고요. 종류가 꽤 다양하네요.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그럼요. 예를 들어 우레탄 도막 방수는 이음에 없이 깔끔하게 시공되고 좀 복잡한 모양에도 바르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균일한 두께로 바르기가 좀 어렵고 비용도 다른 것보다 비싼 편이에요. 반면에 시멘트계 방수는 싸고 시공이 편한 대신에 신축성이 거의 없어서 균열이 가기 쉽고 내구성도 좀 떨어지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중요한 건 뭐 하나가 최고다 이게 아니고요. 벽체내 어느 부분에 쓰는지, 물에 계속 잠겨 있는지 노출되어 있는지, 또 마감재랑 잘 맞는지, 예산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고르거나 아니면 여러 공법을 같이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좋은 재료를 쓰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떻게 시공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방수 문제는 시공 불량 때문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방수 시공의 성패는요, 사실 바탕 처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탕 처리요? 방수제 바르기 전 준비 말씀이시죠? 네.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깨끗하고 완전히 말라 있어야 하고요. 먼지나 기름기 같은 이물질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표면에 약하게 부스러지는 부분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균열이나 홈 같은 게 있으면 미리 다 메워야 하고요. 이 바탕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방수제를 발라도 제대로 붙질 않아서 결국 물이 샙니다. 시작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다음엔 대부분 프라이머라는 걸 먼저 발라요. 접착력을 높여주고 바탕면에 작은 구멍들도 막아주고요. 실제 강수제를 바를 때는 특히 우레탄처럼 액체로 바르는 경우는 한 번에 두껍게 팍 바르는 거 아니라 여러 번 얇게 덧발라서 정해진 두께를 맞춰야 해요. 그래야 미세한 구멍, 피놀 같은 게 안 생기거든요. 아, 여러 겹으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수층 시공이 끝나면 이걸 보호해줘야 합니다. 다음 공사하다가 긁히거나 찢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호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보호 매트 같은 걸 덮어주는 보호층 시공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바탕 처리부터 보호층까지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자, 방수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벽천에 생명을 불어넣을 시간인가요? 물을 공급하고 순환시키고 또 빼내는 배관 시스템 설치된 게죠? 네, 맞습니다. 배관 시스템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벽촌 위로 보내는 급수관. 둘째는 청소나 수리할 때 물을 다 빼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조 바닥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는 배수관. 그리고 셋째는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넘치는 걸 막고 넘친 물을 다시 아래 저수조로 돌려보내는 오버플로우관입니다. 아, 급수, 배수, 오버플로우. 재질은 어떤 걸 쓰나요? 당연히 물에 녹슬지 않아야 하니까 스테인레스 스틸 관이나 부식에 강한 플라스틱 계열, PE관 같은 걸 주로 사용하죠. 설치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물이 고이지 않고 잘 흐르도록 배관의 기울기, 구배를 정확하게 맞춰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배관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 거기가 물이 새기 딱 좋은 곳이겠네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통부 주위에 물기를 막는 지수판, 워터스탑이라는 걸 설치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밀봉재, 실링재를 써서 아주 꼼꼼하게 방수 처리를 해야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벽천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또 빛나게 하는 단계, 기계 및 전기, M&E 시스템 통합입니다. 벽천의 심장과 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허허, 비유가 적절하네요. 물을 돌리는 펌프, 물 깨끗하게 하는 여과장치, 밤에 불 밝히는 조명 같은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겠죠? 근데 이게 물이랑 전기가 같이 있는 환경이니까 안전이 정말 최우선이겠어요. 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먼저 그 심장 역할하는 펌프랑 여과장치를 보면요. 펌프는 물속에 넣는 수중 펌프랑 물 밖에 두는 육상 펌프가 있는데 현장 상황이랑 필요한 성능에 맞춰 고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수리 계산에서 정했던 필요 유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물을 얼마나 높이 끌어올려야 하는지, 이걸 총양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용량의 제품을 골라야 하고요. 재질은 당연히 녹 안 쓰는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게 좋겠죠. 주는 거름망, 스트레이너는 꼭 달아야 하고요. 더 맑은 물을 원하면 모래 여과기나 카트리지 필터, 아니면 녹조 같은 거 막으려고 자외선, UV 살균기나 오존 발생기 같은 걸 추가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설치 위치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나중에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쉽게 접근이 편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요. 특히 펌프는 돌 때 진동이나 소음이 나니까 이걸 줄일 수 있게 단단한 기초 위에 잘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 시스템은 정말 무관용, 제로 톨러런스 수준의 안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른 고지랑은 차원이 다른 위험이잖아요. 맞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수중 환경 전기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물속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기기, 그러니까 수중 조명이든 수중 펌프든 그 전원 회로에는 반드시 인명보호용 누전 차단기, GFCI 또는 ELB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아주 작은 전류가 새더라도 즉시 전기를 끊어서 감전사고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장치죠. 네, 누전 차단기. 둘째는 등전이 본등 및 접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좀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물 주변에 있는 모든 금속 부분들 있죠. 뭐 벽체 철근이라든지 배관, 조명기구 몸체 같은 것들을 전부 전선으로 연결해서 땅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혹시 어디선가 전기가 새더라도 모든 금속 부분의 전기적 높이, 전유가 같아져서 사람이 만져도 전류가 몸으로 흐르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감전 방지 핵심 기술입니다. 아, 모든 금속을 하나로 묶어서 접지한다. 이해했습니다. 셋째는 수중 조명 자체인데요. 반드시 방수랑 전기 안전성이 검증된 수중 전용 인증 제품을 써야 하고요. 설치할 때는 보통 조명 렌즈 윗부분이 물 표면 아래로 최소 45cm 이상 잠기게 설치하는 게 안전하고요. 나중에 램프 갈거나 할 때 물 밖으로 쉽게 꺼낼 수 있게 전선 길이를 한 1.5m 정도 여유 있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수중 조명은 물 속에서 식혀지는 걸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 밖에서 테스트한다고 너무 오래 켜두면 과열돼서 고장나거나 수명이 확 줄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아, 물 밖에서는 오래 켜면 안 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기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반은 당연히 습기가 없고 점검하기 편한 곳에 설치해야 하고요. 각 회로 보호하는 차단기, 타이머, 릴레이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고 작동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등 같은 것도 달아야겠죠? 이렇게 복잡한 기계, 전기 시스템 설치가 끝나면 이제 정말 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최종 점검이자 시운전 단계죠.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장비들 연결하기 전에 배관 안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공사먼지나 찌꺼기 같은 걸 제거해야 해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배관 전체를 한번 싹 씻어내는 플러싱 작업을 먼저 하고요. 네, 배관 청소. 전기 쪽에서는 물속에 깔린 케이블들 절연 상태 괜찮은지, 혹시 전기가 새는 데는 없는지 측정해봐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누전 차단기가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펌프는요? 펌프는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서 모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도는지, 이상한 소리나 진동은 없는지 확인하고요. 또 설계했던 만큼 물을 잘 보내는지, 유량 압력 확인, 그리고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운전 전류 측정,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드디어 벽천에 옷을 입히는 마지막 단계, 마감 공사네요. 여기서 벽천의 최종적인 모습과 분위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어떤 마감재를 쓰는지, 또 얼마나 잘 붙이는지에 따라 보이는 것뿐 아니라 물 흐르는 모양이나 소리까지 달라진다니.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마감재는 벽천의 얼굴이니까요. 물에도 강해야 하고 또 보기에도 좋아야겠죠. 주로 쓰는 걸 보면 천연석재, 화강석이나 대리석 같은 건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지고요. 네. 타일도 많이 쓰는데 특히 물 흡수율이 아주 낮은 자기질이나 포세린 타일이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이나 무늬로 개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죠. 요즘엔 타일 사이 줄눈을 거의 없애서 아주 크고 시원해 보이는 빅슬랩 타일 같은 것도 인기가 많아요. 아, 큰 타일이요? 네. 그리고 좀 거친 자연 암벽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유리 섬유로 강화한 특수 콘크리트, GRC 인공암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재료마다 느낌이 확 다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마감재의 표면 질감이 물 흐름이랑 소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질감이요? 어떻게 다른데요? 표면이 유리처럼 아주 매끄러우면 물이 얇고 조용한 막처럼 흘러말이고요. 반대로 표면이 좀 거칠면 물이 부딪히면서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도 생기고 물소리도 더 크고 경쾌하게 나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소리, 어떤 물 모양을 원할지 정해서 마감재를 골라야겠군요. 하고 예쁘게 붙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뭘 붙이든 간에 그 바탕면을 평평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붙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떠붙임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타일 뒷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좀 두툼하게 발라서 꿍 둘러붙이는 건데 바탕면이 좀 울퉁불퉁해도 모르타르 두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아, 옛멸 방식. 네, 반면에 압착공법은 벽면에 접착제를 톱니 모양 흑손으로 얇고 고르게 바른 다음에 타일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건 바탕면이 아주 평평해야 하고 접착제 성능이 중요하죠.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인가요? 네, 그런데 특히 벽천처럼 물에 계속 닿거나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야외 환경에는 계량 압착공법이라는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벽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접착제를 발라서 양쪽에서 딱 붙이는 거예요. 빈틈없이 완벽하게 밀착시키니까 타일 떨어지는 거나 타일 속으로 물 들어가서 하얗게 얼룩 생기는 백화현상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양면에 다 바르는군요. 더 튼튼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아주 크고 무거운 돌판 같은 걸 붙인다. 그러면 접착력만으로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벽에 앵커를 받고 금속으로 된 연결 철물로 돌을 걸어서 고정하는 기계적 고정 방식을 같이 써야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시공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시공할 때는 수평, 수직 기준선 잘 잡고 타일 사이에 일정한 간격제, 스페이서를 끼워서 줄눈폭이 똑같이 나오게 해야 나중에 봤을 때 깔끔하죠. 그리고 마감 공사에서 기술적으로 진짜 까다롭고 중요한 데가 있어요. 바로 물이 넘쳐 흐르는 맨 꼭대기 부분. 아까 말한 원류부 마감입니다. 아, 거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부분 수평이 단 1mm라도 틀어지면요. 물이 한쪽으로 확 쏠리거나 중간에 뚝 끊겨서 흘러요. 보기가 아주 안 좋죠. 이건 그냥 예쁘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수리 계산 결과를 실제로 구현해서 물 흐름을 완성하는 뭐랄까 수리공학적인 성능을 마무리 짓는 아주 정밀한 작업인 겁니다. 와, 마감 시공이 성능까지 결정하는군요. 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이나 시공하는 사람이나 이 원류부 단면 모양이랑 마감 정밀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자, 타일이나 석재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사이사이 틈 메우고 모서리 처리하고 이런 최종 마무리 작업이 남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타일이나 돌 사이 틈새는 줄눈제로 꼼꼼하게 채워 넣어야죠. 당연히 물이 계속 닿는 곳이니까 물에 강하고 오염에도 강한 줄눈제를 써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신축 줄눈, 익스펜션 조인트 설치예요. 이게 뭐냐면 신축 줄눈이요. 그게 뭔가요? 모든 재료는 온도 변하면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받아줄 공간이 없으면 타일이나 돌이 서로 밀거나 당겨서 깨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아, 이걸 막으려고 벽 모서리 부분이나 벽이 너무 넓으면 한 3m 정도 간격마다 일부러 틈을 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신축성 좋은 실리콘 실란트로 채워 넣는 거죠. 이게 신축 줄눈인데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와, 이것도 필수군요. 네,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 다 끝나면 마감재 표면에 묻은 줄눈 찌꺼기나 먼지 같은 거 깨끗하게 닦아내고, 근데 이때 너무 독한 산성세제 쓰면 마감재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최종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 마감면에 흠집 안 나게 비닐 같은 걸로 잘 덮여서 보호, 보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운전하고 시설 넘겨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시운전은 단순히 그냥 켜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든 모든 시스템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최종 점검하고 조정하는 종합 테스트 과정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시운전은 벽천이 제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죠. 이것도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어떤 절차인가요? 우선 물 채우기 전에 혹시 공사 중에 남은 찌꺼기들이 펌프나 노즐 같은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깨끗한 물로 시스템 전체를 한 번 더 씻어내는 플러싱을 다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물을 채우면서 벽체나 배관 이음새 같은 데서 혹시 물 새는 곳 없는지 눈으로 꼼꼼히 봅니다. 필요하면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켜보면서 수위가 변하는지 측정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미세한 누수까지 확인하는 담수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물 채우고 나서 이제 진짜 돌려보는 거군요. 네, 물 채우기가 끝나면 드디어 펌프, 조명, 여과 장치 등 모든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시켜서 성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합니다. 펌프는 설계한 대로 물이 잘 나오는지, 유량, 압력, 소음이나 진동은 괜찮은지, 모터에 무리는 안 가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요. 조명은 램프 다 잘 켜지는지, 혹시 색깔이나 밝기 조절 기능이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요. 수질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물 순환시키면서 물 상태가 목표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하죠. 최종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시스템을 다 켜놓고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장시간, 예를 들어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요. 또 실제로 연출되는 물 흐름이나 소리, 조명 효과 같은 게 원래 설계 의도랑 맞는지 평가하면서 필요하면 펌프 유량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하는 최종 튜닝 작업까지 거쳐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기술로 벽천이 완성되었지만 결국은 이게 계속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관리가 부실하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벽천 프로젝트의 진짜 마무리는 시설물만 띵 넘겨주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발주처나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또 충분히 사용법이나 관리법을 교육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아, 매뉴얼이 필수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 매뉴얼에는 뭘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펌프 작동 상태나 전기 케이블 절연 상태, 조명 방수 상태, 필터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같은 것들이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이랑 같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유지 보수 작업들, 수조 청소라든지 필터 교체나 청소, 펌프 오일 교환 같은 것들의 종류랑 권장 주기도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점검이나 정비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일지 양식 같은 걸 제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 체계적인 계획과 임계가 있어야 시설 가치를 오래 보존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매뉴얼이랑 관리자 교육 없이는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오늘 벽천 설치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쭉 훑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보기 좋은 시설물 하나 뚝딱 만드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획 단계의 그 치밀한 계산부터 시작해서 구조공학, 유체역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그리고 마지막 그 섬세한 마감 기술에다가 꾸준한 유지 관리까지.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아주 정교하게 합쳐져야만 탄생할 수 있는 복합 예술이자 종합 엔지니어링 작품이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